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주영 기자가 이탈남을 열어드립니다. 자, SNS 한 뉴스 시작을 할까요? 네. 시인 안도현 씨가 절필을 선언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겠다. 맹세한다. 나 같은 시인 하나 시 안 써도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안 씨의 절필 선언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안도현 시인이 절필하다니 역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그래도 좋은 시로 위로받고 싶습니다라며 안 씨의 절필을 아쉬워했습니다. 네. 그의 결단을 향한 응원의 글도 많았습니다. 돈 한 푼 더 벌면서 정권에 기대려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예술인들이 득실한 요즘 참으로 훈훈한 소식입니다. 큰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불의가 횡행하는 참담한 시절에 쓰지 않는 것 역시 현실에 참여하는 행위라 했다. 불의에 저항하는 시인의 투쟁에 공감하는 뜻으로 연필 한 자루를 분지릅니다. 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네. 반면 그의 절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영화인은 영화로, 음악인은 음악으로, 작가는 글로 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절필이 아니라 글로 맞서는 것을 선택했다면 더 응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도 일제강점기 때 시를 써서 민족혼을 일깨우고 민중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며 일본을 꾸짖은 시인들은 울분이 없어서 절필을 안 했을까 사려 깊지 못한 판단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허영일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역시 자신의 감정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 세상이 힘들수록 노래해야 하므로 안도현은 절필 선언을 재고해야 한다. 지금은 시인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영 기자는 어느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도현 시인의 그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오. 시를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쓴소리를 두고 트위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서는 안 의원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치적 이슈에 묵묵부답이 안철수가 나서서 말할 정도면 이번 국정원 사건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반면 안 의원의 발언을 두고 영양가 없는 구호일 뿐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방송작가 이기명 씨는 안 의원의 옳은 말도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지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설 때다. 시청광장에 한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10년간 국정을 담당한 민주 세력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야당을 비판했는데요. 네. 그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국정원을 향한 양비론적 발언은 지금과 같은 전국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야당과의 경쟁은 접어두고 힘들게 싸우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복구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기계적 양비로는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못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국정원 사태의 또 다른 의미는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국정원 개혁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안 의원을 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안철수의 의식은 정확하다고 지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스탠스 네. 두고 참 말이 많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전국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다음에 이 국정원장이 아주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까버렸죠.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전국이 찜통 더위만큼이나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태인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에게 셀프 개혁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 이 그 여야 간의 이런 공방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규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네. 대해서 어제 발언을 보고 솔직히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뭐 트위터에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국정원 스스로 하라라는 것은 셀프 개혁을 하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셀프 개혁을 하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연상됐던 것이 그 12월 대선 전에 네. 그 국정원 댓글녀 다시 말하면은 셀프 감금 사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잠그고 감금을 예.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셀프 감금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셀프 개혁과 셀프 감금 이게 뭔가 참 비슷하고 유사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혼자서 밤에 생각을 해봤었죠. 예. 네. 그런데 그 지난 4월에 그 국정원 관련해서 방안이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내 파트를 대폭 축소하는 걸로. 결국은 이 국내 파트를 어떻게든 손보는 것은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잡힌 거라고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내 파트를 축소하지 않고 손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이 그동안에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고, 네.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우리의 그 대북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산업 그 스파이를 네네. 찾아내는 문제 쪽에 예.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이제 그런 여론도 그렇게 모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아이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정부기관을 출입한다든가 네. 아니면 언론사를 출입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부터 빨리 지금 철수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 국정원의 그 국정원 직원의 언론사 관여 문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다름 아닌 이제 바로 정치 개입인데요. 예. 네.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면 네. 국정원의 그 언론사 관여 문제가 간접적인 정치 개입으로서 상당히 그 고질병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국민적 자각과 국민적 경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제도는 항상 허점을 동반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제도는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허점을 동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허점이요? 예, 구멍. 네. 그러니까 네네, 구멍.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법으로 국내 파트를 없앤다 내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네. 국내 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번 처음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네. 뿌리가 뽑히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네. 이거는 결국은 그 국정원장 더 나아가면 국정원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 이게 결국은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설령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거는 또 그 음지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네.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국정원의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했었어야죠. 근데 셀프 네. 개혁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셀프 개혁의 지금 그 기수로 남재준 원장을 인정한 걸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 어제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저께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과 예.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이 결코 다르지 않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히려 이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훨씬 더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은요. 예. 지금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그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된 예. 국정원 작업지 시설을 하나 공개한 것이 있죠. 이제 예. 뭐 박원순 시장의 뭐 반값 등록금 예, 예. 문제라든가 뭐 예. 이런 거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 그 뉴스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게 우리 국정원의 원본과 다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18대 때 정보일을 4년간 해봤었는데요. 네, 네. 국정원의 그 원본 서류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 보고를 할 때도 네. 그 국정원의 원본 서류를 다시 재작성을 해서 그 재작성한 서류를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원본 서류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특수용지를 씁니다. 복사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뭐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뭐 비밀 폰트가 있네 없네 이건 얘기는 그 비밀 폰트가 있는 것은 국정원의 원본 서류에 있는 것이고요. 네. 밖으로 나오는 작업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을 다시 재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형식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글자체도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서 국정원이 원본 서류와 다르다, 대조해보니까 다르다라고 해서 수사를 중단한다든가 뭉개고 있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이제 검찰도 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반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서류에 보면은 거기 담당 작성자 이제 그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검찰이 소환을 해야 하는데 그 국정원법에 원장이 이제 소환할 때는 원장이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남재준 원장이 이러한 국정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 기사 자체가. 잠깐만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사인을 안 하면 네. 그 국정원 직원은 그 소환할 수 없고 출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정원이라는 데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이제 피해법권지대처럼 그렇죠, 운영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예산도 셀프 감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사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을 소환을 하면 이 소환한 사람이 국정원장의 사인을 받고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이 수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만 보더라도 남재준 원장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남재준 원장이 보호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하라. 이것은 대통령이 그 개혁하지 말고 원세훈 원장 체제의 국정원을 계속 조직적으로도 감싸고 모든 걸 감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어법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는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 안 드릴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권영세 현재는 주중대사죠. 당시 그 캠프 이제 종합 상황실장의 그 문제의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선 의원께서 파일은 그러니까 그 100여 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보고 공개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공개할 타이밍이 됐네요. 그 파일. 네, 이 뭐 파일 100여 개 이거는요. 사실 뭐 기자가 그러니까 진짜로 정확한 1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100개가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많이 있다라는 그렇죠. 뜻으로 이제 기사를 썼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권영세 파일 이외에도 다른 파일들이 저희 당에 제보돼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파일들의 어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NLL 관련 발언도 있고 또
언론과 관련된, 그러니까 언론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발언도 있고요. 네. 또 안철수, 그러니까 2012년 한 해 동안 안철수 후보의 뒷조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발언들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예. 이 내용들이 시의가 맞아야지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때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권영세 파일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이제 새누리당의 대변인이 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예. 이 권영세 파일이 과장됐다. 집권하면 깐다가 아니었고 그것은 안 들리는 것이고 뭐 아니면 도 할 때 까야지가 아니고 가야지다. 네? 아, 예. 네, 가다 까가 아니고 가다. 예. 이런 이제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네. 재발절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이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일 공개의 시의성을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시의성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국정원 개혁과 NLL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다른 이슈를 또 저희가 들고 나온다는 거는 조금 저희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좋습니다. 것이고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럼 제가 특정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확보한 파일 중에는 네. 안철수 현 의원이죠. 안철수 네. 의원의 뒷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처음에 시원이 됐던 문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내지 관권선거의 문제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네. 그 범주에서 놓고 본다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조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행위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예. 이 안철수라는 사람의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뒷이야기들 네.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많이 떠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소문을 생산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소문과 관련돼서 이것을 네. 확대시킨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네. 이것 역시 선거 이제 옳지 않은 방법으로서의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 확보하고 있는 파일에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뒷조사를 했고 그거를 시중에 루머 형식으로 그럼 퍼뜨린 주체가 누구고 어떻게 네. 그럼 이걸 퍼뜨렸는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예.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짐작할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감이 잘 안 오닿는데. 저희 이제 민주당에 예. 지난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여러 채널의 제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그 제보들을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퍼즐 맞추기처럼 예. 이것을 가로 세로를 다 맞춰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어떤 파일이 있다고 해서 그 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100%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파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를 들면 이제 권영세 파일만 하더라도 네. 그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몹시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네.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그 식당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참석자들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박범계 의원이 이제 밝혔을 그 시점에는 그 식당에서 실제로 그런 모임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참석자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 확인을 다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 또 그런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러니까 궁금증은 이해를 하시죠?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사회자님은 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라서 더욱 다른 분보다도 더 많은 궁금증과 의혹을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 금태섭 변호사가 대선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새누리당 인사가 안철수 의원 출마를 막아라. 안 그러면 여자 관계를 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큰 파문이 불러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그 녹음 파일에 안철수 의원 관련 건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퍼즐 맞추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퍼즐 맞추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그림이 만약에 그 파일에 나온다면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 일환으로 만약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있어 보입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냥 돌출적인 과잉 충성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하나의 그 플랜 내지 그런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설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해줬던 그분이 검사 출신이죠. 맞습니다. 그 검사 출신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같은 팀이었다. 한 팀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짐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팀이었다.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던 사람이 같은 팀이었다. 같은 팀이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금 변호사한테 전화했던 그 사람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급에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것은 도청한 테이프가 아니고요. 뭐 저희는 사실 이 테이프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해서 밝혀진다는 것 자체를 취재원도 보호해야 되고 제보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스스로 지금 혼자서 지금 계속 이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프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왔다 뭐 이렇게 그것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저희가 무슨 이것을 도청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네 스스로 부인을 했죠. 도청이 아니다라는 거를 뭐 새누리당 스스로가 밝혔고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뭐 명예훼손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어떤 그 법적으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새누리당 측에서 저희가 정말 그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일을 못할 정도인데요. 이 무슨 뭐 그 통신비밀보호법인지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저희도 이것을 검토를 다 했고요. 도청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프는 뭐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의 그 삼성 엑스파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러한 것이죠. 제가 그걸 여쭤본 건 그러면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성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언제든지 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야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식으로 그 국정원이 댓글이나 달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한 말 중에 무슨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가 그걸 들여다보고서 그 문건을 그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권력
연장용으로 네. 사용하고 네. 또 남 뒷조사나 하고 다니고 이런 식의 선거 풍토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은 네. 굉장히 불행한 국가 아닐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네. 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문헌, 이철우 두 새누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사퇴한다고 지금 속보가 떴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새누리당에서는 그러면 우리 두 의원 사퇴시킬 테니까 민주당도 진선미, 김현 의원 사퇴시켜라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재미난 게 이 시점인데 오늘이 9일인데 네. 의원 개개인의 준비 기간이 내일까지고 모레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특위가. 결국은 이게 가동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이 사퇴를 오늘 꺼내면서 그 민주당 소속 두 의원의 자격 문제를 걸면서 이 본격 가동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이 국정조사를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셀프 감금 사건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죠. 아, 예. 그리고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은 정말로 이 두 분이 이 일과 관련해서는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정문헌 의원은 NLL을 어디서 받는지, 그다음에 그 대화록과 관련돼서 수차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면 뭐 사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예.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네. 그리고 이철우 의원은 전직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직 국정원 출신이 국정원을 국정조사를 하러 간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분들이 과연 적절한 그 국정조사위원이었냐라고 문제 제기를 더 강하게 했어야 하는데 네.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그 자제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새누리당은 아마도 이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하나의 꼼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그 남북 정상 대화록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걸 까자라고 그 제안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까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국가기록원에서 이 자료가 올 텐데 어디까지 갈 거냐, 어떻게 열람할 거냐, 몇 명이 들어갈 거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이 제안, 그 나아가서 민주당의 이런 그 스탠스가 악수였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대통령의 발언록을 공개하는데 찬성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명백히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도 그냥 처음에 고민을 좀 하다가 찬성표를 누른 사람인데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한 인간적인 어떤 반감 같은 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죽했으면 이것을 전문을 공개하자고 했을까. 예를 들면 이것이 발췌록이 있고 또 무슨 전문이 있고 또 원본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췌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발췌록에는 제가라고 돼 있는데 다 전문을 보니까 내가로 돼 있더라. 나는 뭐 이런 거요. 저도 그거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다시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 이런 것 자체가 다 왜곡이고 그 잘못된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국가 기록물에 대한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회복도 해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제안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국정원의 네. 선거 개입 문제가 워낙 컸고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갔는데 네. 이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 문제는 사실은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시적으로는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은 그 아까 뭐 사회자님이 모든 상황을 궁금해하듯이 국민들도 네. 그 과연 진짜 뭐가 진짜냐 뭐 이런 음. 측면에서 궁금증을 예. 그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2012년도 대선의 그 본질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고 이 선거 개입의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 물론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경찰을 개혁하고 네. 우리나라의 그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어떤 시금석으로 삼을 것이냐. 그렇죠. 예. 아니면 국민적 분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음.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쪽으로 네. 이것을 가져갈 것이냐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바깥에서의 시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것을 무슨 대선 불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스탠스를 잡았으면 지금까지 참고 있지 않았죠. 1월 달에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시작했으면 아마 그 당시에는 더 이 가슴앓이를 하고 분통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 일을 시작을 했으면 왜냐하면 제보는 그때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예. 시작했으면 훨씬 더 뭐 지금보다는 더 격렬하게 그 국민들이 움직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이미 문재인 후보가 이 승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을 갖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 하에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저희가 보고 끌고 왔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저희가 이런 어떤 각종 제보와 관련된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이미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에 전달하는 예. 자신의 뜻이 담긴 글을 예. 홈페이지에 이제 올린 적이 있죠. 예. 과거와 그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예. 그리고 저희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기회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이 일을 끌고 가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래야만이 정통성이 더 확보되고 또 국민들의 분노도 삭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쭉 일을 해왔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것을 다시 복귀해서 생각해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의 말씀 같은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차원이고요. 네. 그리고 과연 저렇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삭힐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그 의문점이 들고 예. 해서 저 나름대로도 좀 여러 가지를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정조사 특위가 또 이제 가동이 되면은 이 문제는 다시 네. 또 뭐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예. 그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 김남훈의 마이너 분투기 시간입니다.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소개를 할 때 거꾸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식파 육체노동자. 그렇죠. 뭐 다 괜찮고요. 그죠. 저도 이제 마이너 분투기 오마이뉴스 이탈남 출연하면서 뭐랄까
드디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좀 심각한 내용이긴 한데 너 그러다가 역도산처럼 칼빵 맞고 운지한다. 야, 진짜 저격 멘션이라고 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발언을 갖고 그렇게 살벌한 악플이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역도산처럼 칼빵 맞는다라는 문장은 저 같은 프로레슬링 선수에게는 실감나는 문장이고요. 뭐 운지라는 뭐 측면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쾌한 단어인데, 예. 야, 나를 이렇게 굉장히 분석하고 악플을 다룰 정도로 내가 오마이뉴스 이탈남에 출연하면서 이제 뭐랄까 제야 언론인으로서 나도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뭐 좋은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악플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 같이 가져가시죠. 예. 싫어요. 저는 네. 싫어요. 저는 선플이 좋아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 컨텐츠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컨텐츠 사업자. 네, 그러니까 컨텐츠 공급자, 그렇죠.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렇습니다. 좋게 말해서 CP. 그렇죠. 말은 참 좋은데. 말은 참 좋죠. 손가락 빠는 경우가 많죠. 맞죠. 그러니까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 여러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자사의 사이트에 등록해서 집객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납품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제가 한때 인터넷 인기 컨텐츠 제작자였죠. 엽기일본어라고 한때. 예. 요즘 이제 나중에 책으로도 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뭐 팟캐스트에서 아브나이 니혼고 뭐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무려 13년 전에 예. 엽기일본어라고 한때 그 정말 리얼 비디오, 리얼 오디오로 한 세대를 풍미했던 인기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뭐 풍미까지 했어요, 솔직히. 그럼요. 당시 얼마나 잘 나갔는데요. 엽기 일본어란 책 저도 기억이 나요. 그거 좀 팔리지 않았나요, 그거? 좀 팔렸고요. 그 특히나 책 뒷부분에 엽기 일본어 사전이라고 해서 저의 전신 누드를 이용한 단어 사전이 있었습니다. 어우, 진짜 엽기 책이다. 그러니까요. 전신 누드? 네. 안 사. 안 사죠? 안 예, 사. 그게 아마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던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당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예. 자기가 인기 뭔가 특이한 컨텐츠가 있으면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예. 연재를 해서 돈을 모으거나 그걸 어떤 다른 부가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간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프라인 책으로 내는 것은 수익 구조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네. 일세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팔리는 만큼. 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다른 사이트에 납품하거나 네. 내가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서 하거나 이러면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천리안에 납품을 했었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회당 얼마씩으로 이제 출연료, 이제 제작비를 받는 거죠. 그때가 좀 짭짤했어요? 그때 좀 짭짤했습니다. 짭짤했었고 그때는 그 뭐랄까 공급서 그러니까 이제 납품처와 내가 만드는 곳과 이런 곳이 관계가 명확했었죠. 예. 그러니까 해당 그 이제 사이트의 담당자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납품하고 예. 이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자유 경쟁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예. 공장 거래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공정 거래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마이너 분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이저 자랑질이구만 지금 얘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그 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방송 시간 분량 아직 20분 남았거든요. 제가 잘된 걸로 이제 3분 이야기했으니까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콘텐츠 사업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초반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오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료 콘텐츠로서 인기를 끌었던 거는 뭐 성인 방송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성인 방송 특히나 인터넷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된다라는 잘못된 낭설이 퍼지면서 우후죽순 생겼었고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서버 호스팅 업체들과 인터넷 방송 성인 제조 컨텐츠 제조 회사들이요 거의 뭐 월에 아파트를 한 채씩 살 수 있을 정도로 막 건물을 그래서 뭐 옷 벗는 거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막 그렇죠. 엄청났었죠. 예. 특히나 그걸 가지고 또 스포츠 신문들은 이게 문제다라고 기사를 쓰면서 또 신문을 마구 파는 서로 어떤 그 공생 관계가 아주 멋진 트라이앵글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어디로 옮겨갔냐면 바로 모바일 콘텐츠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모바일 콘텐츠로 들어갔었는데 저도 그때 한번 숟가락 올려본 적이 있었죠.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로서. 그때는 어떤 콘텐츠를 올렸어요? 수영복이요. 그게 왜냐면요. 아니, 설마 김남은 씨가 그 수영복 저 모델은 말고요. 아니었죠? 아닙니다. 예, 정식으로 모델 분들과 계약을 해서 화보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속옷을 입혔을 경우는 19금이 돼요. 그런데 수영복을 입었을 때는 그냥 화보가 됩니다. 그래요? 네, 19금이 되면은 메뉴가 예전에 왑 시절에 그 휴대폰에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건데도 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가끔가다 담당자랑 그런 부분도 있었죠.
이게 속옷이냐 아니면 수영복이냐 나는 이거는 수영복이다 땡땡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수영복 아니다 속옷이다 뭐 이걸로 1시간 동안 싸운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수영복은 상관없는데 속옷은 19금이다. 야, 그것도 참 재밌는 기준이네요. 근데 예.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이쪽 분야가 굉장히 산업으로서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 틀이 구조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CP가 됐으면은 바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면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대가를 받고 그걸로 내가 다시 콘텐츠에 재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예. CP, CA, MCP 예. 뭐 콘텐츠 어그리게이터, 마스터 CP 이런 식으로 아, 다 영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 도매상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 부분 뭐랄까요? 그 컨텐츠 관리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단가 후리기죠. 아. 예, 단가 후리기를 위해서. 납품가 후려치기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CP 중에서 나름대로 업력이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자금력이 있는 사람한테 전권을 다 주는 거죠. 예. 이제부터 네가 다 관리해. 대신에 네가 밑에 있는 그 CP들로부터 단가를 더 후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옛날에 한 달에 100만 원 정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MCP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더 정산액이 줄는 거죠.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띄면서. 이른바 중도메인이 등장을 한 거고요. 중도메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간에 또 이제 알력이 또 등장을 하고요. 예. 또 하나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최상단에 노출되는 것과 네. 예전에는 그 휴대폰에 인터넷 버튼이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그걸 눌러가서 처음 최상단에 노출되는 것과 예.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노출됐을 때 매출 차이가 10배에서 100배까지 납니다. 그렇겠죠, 그거는. 네, 아무래도. 똑같은 사진 500장인데 500장 보는데 2만 원인데 메인에 노출되면 하루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오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하루 매출이 3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른바 그 중도메인들이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 노출시킬까의 권한을 그 중도메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까? 그 중도메인들이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최종 노출에 대한 어떤 부위 수준은요. 이통사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뉴스를 지금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 예. 휴대전화를 통해 연예인 누드 사진 등을 보여주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선정 업무를 맡은 한 이동통신사 간부가 15억 원 상당의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15억이요? 예, 과장이. 와. 아니 도대체 매출이 얼마길래 뒷돈이 15억? 당시의 매출이요. 한 해 매출이 335억 원이었습니다. 이야. 한 달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에. 이야.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전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분을 몇 번 뵀는데 예. 저는 이분을 감히 뵐 수도 없었죠. 이분의 부하의 부하만 만날 수가 있었고. 말 그대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그렇죠. 있는 한번 친견을 하려면 알현. 예, 알현 친견을 하려면 진시황을 만나듯이 백보 바깥에서 먼저 포복을 하면서 들어가야만 했었고 저는 뭐 단독 독대로 술자리는 안 되고요. 예. 7명 사장님이 모였을 때 한 번 가서 소주 한 잔 저 양주 한 번 따라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갑을이 있으면 예. 을사 사장님들이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데 예. 이제 갑사 예. 이분께서 말로만 형인 거 있잖아요. 여기. 예. 아, 형 여기 왔어? 여기 앉아 이러면서 예. 형이라고는 하는데 완전 동생처럼 부리는. 그러면서 7명이 돌아가면서 술을 사는 7인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더 유명했던 게 뭐냐면 아직 생각나는 게 벤츠를 S60을 타고 다녔어요. 와, 과장이. 와. 그런데 그 회사의 오너가 S6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는 회사에도 타고 갔대요. 뇌물로 받은 차를. 오, 간이 부었구나. 간이 부었는데 안 걸렸던 게 뭐냐면은 아니 딱 경비라든가 이렇게 계신 분이 S60이 들어왔어요. 회장님이겠죠. 그럼 지하 1층 VIP 주차실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들어와요. 아 그럼 회장님 손님이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옆에 S60 뭐 어디 또 손님 오셨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설마 자기 회사 과장이 타고 왔을 거라고. 썬팅을 되게 짙게 했나 보다. 예, 썬팅했고 이분 지금 옛날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오피스텔 털었을 때 아르마니 양복이랑 그냥 구두 상품권이랑 아주 그냥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어떻게 됐어요? 그 양반 가셨죠. 저기 가셨어요? 네, 다른 데로 가셨죠. 좀. 양주 드시다가 이제 콩밥 드셨어요? 콩밥 드셨다가 나오셨고 예. 뭐 이제 또 다른 쪽 사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뭐 10년 전 일인데요. 그 정도로 이 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그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컨텐츠가
평가를 받고 또 그런 평가를 통해서 다시 컨텐츠에 재투자를 하는 이런 과정 완전히 생략이 된 채 그냥 오히려 더 선정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그 악순환을 계속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면 김남훈 씨가 했던 수영복 그 화보 네. 사업은 어떻게 망했어요? 제대로 망했죠. 예, 제대로 망했죠. 이 컴퓨터 사업이 컨텐츠 사업이 열받는 게 뭐냐면요. 예. 공장이 망하면은 기계라도 갖다 팔을 게 있어요. 그렇죠. 콘텐츠 사업은 컴퓨터밖에 없는데 예. 컴퓨터는 이미 사양이 2년 전 거예요. 예. 팔아봤자 대당 5만 원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시설 같은 데 기부를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쫄딱 망했고. 완전 쫄딱 망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유선 인터넷 콘텐츠였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일반 인터넷 예. 그 이제 무선 랜이 아니라 무선 모바일 모바일이 쪽이 아니라 아니라, 일반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예. 쪽을 이용한 PC를 위한 콘텐츠 사업을 하자 해서 격투기랑 오토바이 콘텐츠 사업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럼 뭐예요? 격투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격투기는 이제 일본의 그 이종 격투기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예. 국내 사이트에 납품하는 그거를 했었고요. 예. 또한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예. 오토바이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 납품을 해보자 해서 예. 처음에는 꽤 잘 됐습니다 이게. 어. 독립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예.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촬영도 했어요 직접. 오. 억을 들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꽤 잘 됐어요. 예. 잘 됐는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그 온라인 콘텐츠 사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 유선 인터넷 콘텐츠 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털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거기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 이제- 잠깐만 포털을 거쳐 가는데 왜 마케팅 비용이 들어요? 아 그게요. 클릭 한 번에 광고비 35,000원. 이게 뭐냐면은 올해 6월 달에 나온 시사인 기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5월 달 같은 때 선물이 많이 주고받을 때요. 예. 꽃 배달 예. 이런 키워드는 경쟁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한 클릭에 35,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링크 저기 해서 네. 꽃배달 검색어를 넣으면 그렇죠. 관련 사이트가 쭉 뜨잖아요. 뜨죠. 그 뭐 프리미엄부터 네네, 해갖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그렇죠. 그 포털이 내는 돈.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이 포털을 통해서 제가 트래픽이 아니라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그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셌던 거죠. 아. 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예. 이 불법 콘텐츠가 쫙 퍼져요. 예. 한 번만 방송이 되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를 웹하드에 봤을 때 그 느낌. 그 신해철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 20년 음악 생활이 3,500원에 웹하드에서 돌아다닐 때, 3,500원도 아니었죠. 1,200원이었나요? 예. 1,200원 포인트로 돌아다닐 때 예. 마음이 정말 참담했다고. 1,200원 중에 50%는 포인트 결제. 자기 20년 음악 인생이. 그런 것처럼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또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컨텐츠들이 이제 해적 사이트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망가지는 거 볼 때 완전 진짜 엄청나게. 그러니까 매출은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격투기나 오토바이 관련 컨텐츠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네. 당연히 그러려면 쇼윈도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네. 근데 사이트를 구축을 해봤자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으니까 포털에 노출을 시켜야 되고 네. 포털에 노출을 시키려면 포털에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얼마쯤 됐어요? 그때 처음에 저희가 키워드 광고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몇십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나중에 몇백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물론 광고비 때문에 저희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다가 잘 나가면 이제 삐품 생기고 그죠.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 사이트의 독자적인 어떤 콘텐츠 생존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은 오너이고 예. 어떻게 보면 기획팀장이고 직접 만드는 제가 그 방향성을 흐름을 못 읽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포털 사이트 이외의 공간에서 독자적인 사이트로 독자적인 콘텐츠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사 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텐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산업 부분에서 지금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조업자는 유통업자의 완전한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요. 유통업자가 갑이야, 슈퍼 갑. 네.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결국은 슈퍼 울트라 갑인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을 중에서도 완전히 저 핫바리 을. 핫바리를.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나? 네, 업계 전문 용어를 해주셨네요. 핫바리. 우리 평론가 선생님께서 저랑 방송하면서 격이 3단계 낮아지셨어요. 정통 시사 평론가인데 자. 핫바리래. 자, 그러면 이거 제가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번 그러면 결론 삼아 물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내 나름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이걸로 돈을 벌어보겠노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을 거예요. 많을겠죠. 장려하겠습니까? 말리겠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 참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그 허영만 선생님이 예. 카카오톡에 페이지를 오픈하셨어요. 예. 허영만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 아닙니까? 그럼요. 이현서 선생님과 함께. 예.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예. 그 이제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 이제 파워블로거 서천희 씨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막 눈물이 나요. 식객을 연재하고 나서 반년 동안 놀았었고 연재할 곳이 없어서 예. 그 히트 만화 식객. 예. 그러면서 6천만 원 손해를 보면서 화실 몇 개를 좀 정리를 했다. 어. 그러고 그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카카오 페이지에 컨텐츠를 오픈했는데 예. 참으로 미비하다. 그 카카오 페이지가 유료 저거죠? 그렇죠. 유료로 예, 볼 수 있는 예. 건데 그러면서 뭐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마지막 시도였다. 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독자가 있으니까 끝까지 연재를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허영만 화백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이 진짜 만들어낸 몇 안 되는 최고의 만화가 컨텐츠 제작자 CP이기도 한데 이분이 유통할 곳이 없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유통을 했는데도 그분이 돈을 벌어야 다른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업계의 최고의 어떤 선임이고 최고의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이 떼돈을 벌어야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대박치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중박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핫바리 저 같은 사람들도 그래 근근히 한 달에 얼마 벌겠지 이게 되는 건데 아름다운 이제 유료 문화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가장 최고 상단에 있는 최고 하이 클래스에 계신 분이 야, 내가 진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신세 한탄 이란 표현이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허약하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그러니까 네. 그 아이폰이 생기고 앱스토어가 생겼을 때 아주 선풍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 직거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한다. 네. 앱스토어에서. 물론 이제 거기서 애플이 수수료 떼가는 건 있습니다만 유료 이제 그 앱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이거 플랫폼을 완전히 단순화시켜 버린 거니까. 네. 근데 왜 김남훈 씨는 그건 도전을 안 했어요? 혹시 했는데 또 망했어요? 앱까지요? 네. 도대체 몇 번 망하라고요? 근데 앱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오픈 경쟁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이제 기술력도 분명히 있겠고요. 예.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예. 사파의 마케팅도 있죠. 무슨 마케팅? 중국 사파의 마케팅. 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백도어처럼 중국에서 이제 허위로 계속 다운로드 해가지고 예. 뭐 아이튠스 순위를 위로 올린다든지 예. 앱스토어. 또 그런 게 예,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북 컨텐츠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이야기 나눈 적 있는데 예. 이북도 사재기 한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2부까지 예, 이북 판매 순위 1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단말기를 쭉 여러 대를 놓고서 계속 다운로드 해가지고 1위로 올리고 예.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거기서 또 그런 장난질을 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위라든가 상위의 클래스의 랭크가 되면은 그만큼 또 돈을 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컨텐츠로서 평가를 받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예. 거기서 받은 돈을 다시 컨텐츠에 재투자를 해서 예. 더 좋은 걸 만들고 예. 이게 어떤 양의 선순환인데 예.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옆에 이제 콘텐츠 지능원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예, 많이 노력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거 주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그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지 않으면은 예. 그냥 누구는 계속 빨리고 누구는 계속 벌기만 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죠. 그렇죠. 사실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그 어마어마한 그 앱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 네. 결국 관건은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난질이 거기서 벌어지는 네, 거고요. 장난질도 있고 거기서도 뭐 제휴 마케팅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서로 간에 이제 밀어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본다면 이제 도를 넘어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갑 중에 갑은 역시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네. 소비자 주권 시대이니까. 근데 그 우리 소비자들이 유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좀 반성이란 표현 쓸 수도 있겠죠.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형의 콘텐츠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본다면 그 사회와 언론이 많이 조정한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그 김영삼 정권 때 주라기 공원 히트하니까 네. 주라기 공원 영화 2시간짜리 한 편이 뭐 현대자동차 100만 대 생산에 효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맞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콘텐츠에 대한 그 가치를 자동차 100만 대로 환산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영화는 영화대로 평가를 하는 거고 예. 소설은 소설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 영화가 히트를 치면은 뭐 히트 작품이 나오면 야 자동차 100만 대다. 예. 수출 효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수출 효과라는 말 자체도 웃기고요. 예. 콘텐츠는 콘텐츠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다시 자동차로 환산을 해서 머릿속에 100만 대가 쫙 서 있는 거 생각을 해보고 그만큼 대단해. 이것도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즉 유형의 콘텐츠만 인정을 하고 예. 어떤 자산 가치만 예. 무형의 콘텐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예. 결국 일반 어떤 시민들에게도 무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힘들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책이라든가 콘서트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공짜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자들한테 야 나 하나만 줘. 예. 콘서트 한다고 하면 야 표 좀 줘. 경기 한다 그러면 야 표 좀 줘. 아니 그거 6개월에 한 번 경기 하려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땀 흘려가지고 시합 준비한 건데 예. 표를 공짜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아 근데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번에 그 몇 명 들어온다겠죠? 레슬링 하면 레슬링이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관중에 한 몇 명 들어온다겠죠?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줘요. 예, 아니 뭐 프로레슬링 그냥 보러 오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그 루아 커피 사양 고양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그 컨텐츠 사업자가. 왜 또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루아 커피가 아시아 사양 고양이라는 이 고양이가 커피 원두를 먹으면은 그렇죠. 그 몸속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거기에 뭐 아미노산이 첨가가 되면서 아주 독특한 쓴맛이 나면서 풍미가 살아있는 고급 커피가 되잖아요. 최고의 커피로 치는 예, 거죠. 그러면서 뭐 버킷리스트 그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이 뭐 루아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 사실 아시아 사양 고양이 같은 존재가 바로 콘텐츠 사업자가 돼야 돼요. 네. 원래 아시아 사양 고양이는 그 정글 밀림에서 혼자 뛰놀면서 예. 그 커피 나무 밑에 있는 그 이제 커피 원두를 예. 먹으면서 스스로 그걸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채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루아 커피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닭장에다가 아시아 사양 고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가둬놓고요. 그것도 사육이에요? 사육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시아 사양 고양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철창 안에서 예. 그냥 커피만 먹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죠. 예. 이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면은 막 그 정글에서 지역 원주민들이 이렇게 그 이제 분비물을 막 이렇게 분쇄하면서 원두 채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 아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구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예. 지금의 어떤 CP 사업자라는 게 그 어떤 유통구조라는 틀에 갇힌 아시아 사양 고양이처럼 되어버렸는데 이건 결국은 예, 모두가 다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포털의 지배, 포털의 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네. 사실은 중요한 게 포털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면 일단 트래픽 올리는 데는 좋아요. 좋죠. 그렇죠. 트래픽 올리는 데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 이제 포털이 변심을 하거나 포털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한 큐에 가버린다라고. 이번엔 뉴스 스탠드가 아주 그러니까 자립 기반이 오히려 갉아먹는 수밖에 거죠. 없죠. 언론사도 지금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뉴스 그러니까 캐스트에 해가지고 그렇게 막 트래픽 올라가고 네. 따라서 광고 수입 들어오니까 좋다고 하다가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불난 거 아닙니까? 지금? 불났죠. 그렇죠. 근데 이 포털의 우산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야. 고민 많이 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으니까 이러고 있죠.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유통의 어떤 그 횡포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도 사실 어쩌면 더 심하면 심했지 네. 결코 덜하지 않은 게 바로 이제 이 분야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티븐 잡스의 신화, 네. 뭐 휴렛 패커드의 신화, 할리 데이비슨의 신화 이런 게 우리나라선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동네 창고에서 숙모가 먹다가 쓰다가 버린 토마토 깡통 캔으로 할리 데이비슨 캐브레터 엔진을 만들어서 오토바이를 만들고 뭐 휴렛 패커드 스티븐 잡스처럼 동네 집 창고 게러지에서 친구와 같이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거 괜찮으니까 뭐 이거 판매를 하고 아니면은 뭐죠? 해리포터 그 소설가 조앤 루니처럼 스타벅스에서 맥북 에어로 소설 써가지고 작가가 되고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정상적인 유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장에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거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지 않고 스티브 잡스를 육성한다.
이 말도 참 말이 안 돼요.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육성을 해요? 말 되네. 그러니까요. 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네. 인재란 말부터 잘못된 거죠. 인재란 말은 사람을 그 재료로 쓰면서 자본의 이익을 만드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고요. 그거와 창의적인 이거 말과 육성 이 세 단어가 다 모순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김남은 씨가 지금 뭐 이 수영복 화보 그 얘기는 그냥 한때 뭐,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격투기, 오토바이 네. 이런 거 말고 한번 시사 컨텐츠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시사 아마 콘텐츠요? 더 눈물이 쏙 나올 거야 아마. 예. 절대로 그거는 돈을 지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물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요즘 뭐 유통되는 그 뉴스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질이 낮은 것도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뉴스 공급자들도 반성을 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건 그거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뉴스는 당연히 무료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뉴스에서 범위를 좀 넓혀서 시사는 당연히 무료예요. 이 바닥에서 한번 컨텐츠 공급자 한번 해봐요. 네. 해보고 네. 다시 한번 출연을 합시다. 어때요? 더 뻘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저보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언제 계속 망하는 얘기만 하는데 네. 저번에 한번 그 카페 얘기는 좀 아직 흥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볼 수 흥하다기보다도 간신히 이제 익사는 안 했다. 네. 근데 저희가 김남은 씨한테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마이너 본특이니까 나와서 항상 맨날 망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죠?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뭐 그게 객관적 사실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등에 칼을 꽂으시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만인 클럽 회원 정관석이 후원하는 김종배 이슈 털어진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박영선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원 셀프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셀프 개혁에 한계가 있다면 개혁을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계기는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전략을 보면은 이 국정조사를 계속 뒷둥거리게 만들려는 이런 속셈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이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인터뷰 도중에서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조사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클 수도 있는 이런 발언입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팩트 차원에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민주당이 이 파일을 깔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이탈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